만약 당신이 당신 회사 전체의 운명을 걸어야 한다면 돈 한 푼 못 벌고 10년 넘게 적자만 볼 게 뻔한 사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저으실 거예요. 미친 짓이죠. 그런데 여기 그 미친 짓을 실제로 감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입니다. 삼성의 반도체 신화, 우리는 이걸 이병철의 위대한 승부수, 신의 한 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성공했으니까 신화인 거예요? 그 당시 1980년대 초반의 이 결정은요, 모두가 뜯어말렸던 자살 행위이자 미친 도박이었습니다. 얼마나 반대가 심했냐면 삼성의 거의 모든 핵심 임원들이 전부 반대했어요. 심지어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였던 이건희 회장조차 처음에는 아버지,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라며 고개를 저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병철 회장을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업가라고 알고 있잖아요. 제1제당으로 삼성전자로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삼성을 재계 1위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체 왜 그는 이처럼 돈이 안 될 게 뻔하고 성공 확률이 5%도 안 된다는 사업에 자기 인생과 회사의 모든 것을 걸었던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그는 돈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반도체라는 이 작은 칩 하나에 담겨 있었던 그의 진짜 속마음, 그 뜨거운 무언가와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와 역사의 숨겨진 맥락을 찾아내 여러분의 통찰력을 깨워드리는 채널 호기심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이병철 회장의 도쿄 구상이니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니 하는 그런 뻔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대신 이병철이라는 한 인간이 왜 반도체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운명적인 결정을 내리게 한 세 가지 결정적 계기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거예요. 첫째, 그의 뼛속 깊이 박혀 있었던 청자 칭치 철학. 둘째, 스위스 시계 공장에서 겪어야 했던 뼈아픈 굴욕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마치 예언가처럼 내다보았던 2026년 대한민국의 무서운 미래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삼성이 왜 반도체를 했는지가 아니라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필연적인 이유를 완전히 그리고 아주 깊이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잠시만요. 혹시 지금 길겠다 싶어서 뒤로 가기 누르시려는 분, 이병철 회장님이 꿈에 나와서 버럭 니는 와 극하노 할지도 모릅니다. 웃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클릭 한 번이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삼성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1등 초일류, 관리의 삼성,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맞아요. 삼성은 정말 지독할 정도로 1등에 집착하는 기업이죠. 그런데 이 집착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병철 회장의 아주 독특한 경영 철학, 바로 청자 칭치 철학과 만나게 됩니다. 청자 철학,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여기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고려 청자가 있습니다. 이 푸른빛, 이 우아한 곡선. 이건 그냥 그릇이 아니에요. 이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기술과 정신, 혼이 담겨 있는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격제과 품위가 느껴지죠. 이병철 회장은 사업을 바로 이 고려 청자를 빚는 일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혼과 기술력을 담아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 이게 바로 청자 철학의 핵심이에요. 그냥 1등이 아니라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격을 가진 초일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사람들은 흔히 이병철 회장을 철저한 현실주의자, 돈을 잘 버는 사업가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의 절반만 본 거예요. 그의 내면에는 사실 누구보다 이상주의적인 문화사업가의 모습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에게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버는 이윤 추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업보국, 식여보국, 사업을 통해 나라에 보답한다는 뜻이죠. 일제강점기와 육전 2호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호암미술관입니다. 아니, 돈 벌기 바쁜 기업가가 왜 그렇게 열심히 국보급 문화재들을 사 모았을까요? 단순히 돈이 많아서 혹은 고상한 취미 생활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깨지고 부서진 문화재들을 보면서 무너진 민족의 자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재들을 정성껏 복원하고 모아서 전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보아라, 우리 조상들은 이토록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던 민족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DNA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만드는 제품도 저 고려청자처럼 세계 최고의 명품이 되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온몸으로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반도체 사업 진출을 결심했을 때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도 바로 이 청자였을 거예요. 그래, 단순한 전자 부품이 아니다. 20세기, 21세기의 산업 기술의 결정체, 현대판 고려 청자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격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겠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낭만적이고 철학적인 생각만으로 수조 원의 돈을, 그것도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겠죠. 그의 가슴속에 잠자고 있던 이 청자 철학에 제대로 불을 붙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 멀리 유럽, 스위스의 한 시계 공장에서 그가 느꼈던 지독한 패배감과 굴욕감이었습니다. 1970년대 이병철 회장은 유럽 출장 중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스위스의 시계 공장들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들어내는 기계식 시계.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에 그는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시계 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바로 일본의 세이코가 개발한 쿼츠 시계 때문이었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냐면요. 수백 년 전통의 스위스 기계식 시계는요, 장인들이 수백 개의 부품을 손으로 조립해서 만드니까 비싸고 오차도 조금씩 발생했어요. 그런데 일본의 쿼츠 시계는 배터리랑 작은 수정 쿼츠 조각 하나로 움직이니까 훨씬 정확한데 가격은 말도 안 되게 쌌던 겁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스위스 시계 산업 전체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려요. 수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고 장인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역사에서는 이 사건을 쿼츠 쇼크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병철 회장이 쿼츠 쇼크를 보면서 전자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만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핵심을 놓친 겁니다. 그는 기회보다 공포를 먼저 봤어요. 수백 년 동안 쌓아 올린 기술과 명성이 이 작은 전자부품 하나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걸 눈앞에서 목격한 겁니다. 그는 섬뜩한 예감에 휩싸였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설탕, 섬유, 가전제품 조립 사업들, 이것들도 언젠가 저 스위스 시계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겠구나. 이병철 회장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본 게 아니에요. 기술의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걸 직감한 겁니다. 땀과 노력으로 조립하고 가공하는 아날로그 시대가 저물고 작고 정밀한 부품, 즉 반도체가 모든 산업의 핵심이 되는 디지털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요. 실제로 그가 스위스의 한 시계 명장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정교한 기술은 아무도 못 따라 하겠군요. 그러자 그 명장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닙니다. 일본의 젊은 기술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싸게 만듭니다. 이병철 회장의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미래의 경쟁력은 더 이상 손재주나 장인 정신이 아니라는 것, 그 시계 안에 들어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전자부품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 스위스에서의 굴욕적인 경험은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더 이상 남의 기술을 가져다가 조립하고 포장하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모든 기술의 뿌리, 그 핵심이 되는 두뇌를 우리가 직접 가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두뇌가 바로 반도체였던 겁니다. 자,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청자 철학이라는 원대한 꿈과 쿼츠 쇼크라는 시대적 위기감이 동시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한 조각만 남았어요. 바로 이 모든 반대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었죠. 그는 반대하는 임원들 앞에서 마치 미래를 보고 온 예언가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983년 2월 8일 일본 도쿄. 이병철 회장은 여기서 삼성의 운명을 건 그 유명한 도쿄 구상을 발표하고 반도체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즉시 임원회의를 소집하죠. 하지만 분위기는 냉랭하다 못해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회장님, 제정신이십니까? 미국, 일본 같은 초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수십조를 쏟아부어서 겨우 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우리에겐 기술도 인력도 돈도 없습니다.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지금 겨우 흑자 내고 있는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삼성그룹 전체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들의 말이 맞았어요.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달러 수준이었고 삼성전자는 그저 값싼 TV나 만드는 삼류 가전업체에 불과했으니까요. 이때 이병철 회장은 임원들에게 이런 취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 눈에는 돈만 보이는가? 내 눈에는 돈이 보이는 게 아니야. 그는 업정, 예징, 즉 업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을 평생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본 반도체는 단순히 돈이 되는 신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수십, 수백 년간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흔히들 삼성이 반도체를 시작한 이유가 1970년대 석유 파동 때문에 기존 중화학 공업의 한계를 느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사실이지만 그건 굉장히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의 진짜 생각은 훨씬 더 거대하고 심지어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농경 시대의 힘이 쌀에서 나왔다면 미래 산업 시대의 힘은 반도체에서 나온다. 반도체는 모든 전자제품의 뇌수와 같아서 이걸 지배하는 자가 미래 산업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반도체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기술 선진국인 일본과 미국의 부품이나 사다 조립하는 하청 공장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건 돈을 더 버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경제 주권과 생존이 걸린 문제였던 겁니다. 그는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 개인의 사업이 아니야. 우리 삼성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해야만 하는 사명과도 같은 일이다. 20년, 30년 뒤 우리 후손들이 무엇으로 먹고 살지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이 초석을 깔아줘야 한다. 나의 모든 재산, 아니 내 목숨을 걸겠다. 결국 그의 이 비장한 각오에 누구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인공지능 AI,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IoT, 스마트폰, 이 모든 첨단 기술의 심장에는 무엇이 뛰고 있죠? 바로 반도체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무대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그 본질이 뭔지 아세요? 결국 누가 더 뛰어난 반도체를 만들고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확보하느냐의 반도체 전쟁입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히 산업의 쌀을 넘어서 한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무기이자 방패가 된 시대예요. 무려 40여 년 전 이병철 회장이 던졌던 그 예언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미래를 보고 왔던 걸까요?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병철 회장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반도체에 목숨을 건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려 청자를 만들던 장인의 마음으로 초인류 대한민국의 작품을 만들고 싶었던 한 기업가의 철학적 신념이었고, 스위스 시계 산업의 몰락을 보며 기술에 뒤처지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시대적 공포감이었으며, 자원 없는 나라의 유일한 생존 전략은 사람의 머리뿐이라는 미래를 내다본 예언가적 통찰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서 반도체라는 필연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 위대한 기업가의 결정에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단순히 수익률이나 가성비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우리 스스로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첫째, 이 결정이 나의 신념과 철학에 맞는 일인가? 둘째, 지금의 안락함이 미래에 더 큰 위기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셋째, 이 결정이 10년, 20년 뒤에 나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제가 영상 처음에서 돈 냄새를 잘 맡던 그가 사실은 돈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있었을지 모른다고 질문을 던졌었죠. 네, 맞습니다. 그는 돈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읽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비즈니스에 작은 통찰과 영감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